오늘 함께 여행할 나라는 예술의 집결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왜 내 눈앞에 노르웨이 국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바로 이 노르웨이 국기 안엔 무려 6개의 나라의 국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인도네시아, 두 번째 핀란드, 세 번째 네덜란드, 네 번째 폴란드, 다섯 번째 태국,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함께 떠날 6번째 나라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를 지역적으로 좀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75번 구역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강남, 청담동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부촌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2번, 93번, 94번은 우리나라의 경기도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루브르 근처에 살고 있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김치를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를 딱 받아 적었더니 92번, 3번, 4번이다. 그러면 아, 내 친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청담동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5번 구역을 좀 더 주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5번 구역은 총 1번부터 달팽이 모양처럼 한 번, 두 번 꼬우면 20번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1, 2번 지역은 좀 전통이 오래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13번은 동양인들, 15번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8번, 9번은 관공서, 그리고 18번 여기 위쪽 북쪽 지역은 좀 살기가 좀 팍팍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시위 같은 것, 투쟁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1번 구역에서 조금만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명화의 한 장소의 모티브가 되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 1구 보이시죠? 1구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다 보면 바로 그랑자트 섬.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 이 명화 많이 보셨죠?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하고 봤더니 그랑드는 크다. 자트는 국그릇. 사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름이 왜 큰 국그릇이야? 하고 지형을 딱 봤더니 이렇게 정말 사발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마트에 있는 왕뚜껑이, 전 생각이 나서 여러분도 마트에 가서 왕뚜껑을 보시면, 아, 그랑자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7번, 6번, 8번 이런 구역들이 좀 부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는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인권 선언서를 작성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집트에서 라팔 전투기를 52억 유로나 지불을 하고 수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드골 장군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원자대포라는 무기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멀리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무기, 미사일을 발명했던가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항상 옆에 있는 독일, 뭐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그런 나라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뭐 미사일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자대포라는 무기를 발명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 곳이 있어요. GFP에 따르면 군사력 5위를 자랑한다는 점. 그래서 군사 파워가 정말 강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루벨 많이 아시죠? 장 루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부다비에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지을 실력은 있으면서 100년이 된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은 아니죠. 이 엘리베이터가 고풍스럽다고, 네, 고치지 않는 아이러닉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랑그랑 비트, 떼제베 많이 아시죠? 그래서 암스트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KTX 그 타다 보시면 이 계단에 암스트롬이라고 하는 그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마다 그 프랑스 기업이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저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는 언어 강국인데요. 어? 왜 강국이야? 6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970년대는 독일이 막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일어 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1970년도쯤 일본이 막 서구화가 되면서 막 그 일본어 학원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래 2000년도 조금 지나면서부터 그 중국이 G2로 딱 속해지면서부터 그 일본어 학원은 싹 다 없어지면서 중국어 학원이 다 그 자리를 매김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머리에는 1위 미국, 2위 중국, 그리고 4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제 6대국의 언어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형은 요거밖에 되게 짜그만한데? 라고 하시지만 프랑크어포니, 즉 프랑스 공여권이라고 해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억 명이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주는 이점은 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세계화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 면적, GDP, 정치 형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텐데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면적은 6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정치 형태는 공화국 형태로 공화국이란 거의 한 메이저 정당이 2개 혹은 3개 정도가 나라를 정치하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구와 정치 형태는 비슷하지만 면적은 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점. 그런데 프랑스 사람한테 그 면적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가르칠 때 공부를 안 하면 야, 나중에 커서 너 뭐 해 먹고 살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제18대 대통령 드골 장군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산업 전체가 무너져도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전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여기 이 지역 보이시죠? 이 지역 팜파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흑토지대로 밀가루, 쇠고기, 양고기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되게 작죠.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를 보시면 여기 나일강 삼각주 지대 보이시죠?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곡창지대에 해당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이 아스완 댐을 건설하면서 옛날만큼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메콩강에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지대라고 해서 쌀농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스페인은 그 저번 스페인 강의 때 보셨죠? 여기 보시는 여기 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안달루시아 지역인데요. 이 안달루시아 지역은 1년 내내 온난한 기후로 농사 짓기에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여기 보시면 여기 밀 있죠? 밀이 정말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밀 수출량이 거의 10억 달러? 될 정도로 전 세계 1, 2위 수출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군요. 미국은 거의 뭐 땅이 사기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다 모든 지역에서 다 나긴 하지만 막 10시간, 뭐 10시간 정도 막 계속 막 300km 막 정도 막 운전을 하고 가도 옥수수밖에 볼 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 터키를 보시면 터키는 왜 옛날에 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도 이제 그 좀 전에 보셨던 그 이집트처럼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높은 생산량을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머시량 자금률이 거의 100% 정도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국토의 70%가, 네, 바로 곡창지대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량 자급률이 거의 300%나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지도 교과서에 딱 보면 75%가 산지 지형이라서 뭐 피땀을 뭐 가꿔서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사 지을 곳이 없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반면, 프랑스는 우리 어머니 프랑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다르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정말 지장이 없는, 그리고 땅이 이렇게 육각형 지대라고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드골 장군님이 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도 뭐 이렇게 지역색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이렇게 치즈 종류만 해도 250개나 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하라는 말이냐라는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쌀이 몇 종류죠? 250종류가 넘나요?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는 되게 땅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신화 여기서 먼저 출발을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 땅부터 먼저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걸 테루아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테루아가 바로 토지를 뜻해요. 그래서 그러면 철학, 토질 철학이 되겠죠.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면 그 비옥한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나오고, 이 비옥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은 이 비옥한 땅을 먹고 자란 것과 같아서 마음도 건전하고 정신도 건전하고 육체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런 철학을 모르고 딱 프랑스에 가면 특히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는 되게 막 열심히 하는 막 그런 문화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높이 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테루아 철학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좀 이렇게 막 비옥한 땅이지 않으면 저렇게나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서 되게 좀 바로 잘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옛날에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내가 비옥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네, 옛날에 프랑스에, 네,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 한번 잠시나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먹는 것에 별로 그렇게 큰 의의를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원산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한 철학가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려주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프랑스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여러 개의 지층이 깔려져 있는 형태인데요. 첫 번째는 갈리아 민족이었던 켈트족, 두 번째는 프랑크족, 세 번째는 프랑스 왕. 4명 정도만 아시면 프랑스의 전반적인 그런 역사의 흐름을 아실 텐데요. 첫 번째는 그 프랑스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클로비스 왕, 두 번째는 그 만들어진 프랑스 영토를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굉장히 확장을 많이 시킨 왕이 있었어요. 바로 샤를 마뉴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이 14세가 문화를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초석을 다진 왕이 프랑스와 1세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아시죠?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자, 이 켈트족은 갈리아 지방에서 살았던 민족으로, 켈트족은 전쟁을 사랑했고요.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사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문자는 되게 싫어해서 정확하게 남겨져 있는 기록은 없으나 로마 장군이었던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에 이 켈트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용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갈리아 분유를 넣은 이유는 제가 마트를 갔을 때 갈리아 분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몰랐을 때는 이름이 참 특이하다. 왜 갈리아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프랑스가 자기 옛날 민족이었던 갈리아를 이제 상징을 하는 그 문구를 넣고 싶었구나 그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마트 가실 때 이 갈리아 민족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프랑스 사람들은 켈트족이었던 벌싱게토릭스를 굉장히 높이 칭송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옛날에 이제 로마에서 프랑스를 이렇게 침략하러 가는데 졌다고 해요. 프랑스 캣족이 져서, 이제 이 벌싱게토릭스가 내가 차라리 너희 나라의 노예가 되느니 자살을 택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비록 적이긴 했지만 본받을 점은 본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조화까지 만들었다고 하고요. 저는 아니, 노예면 그냥 가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자살할 정도까지인가? 이랬는데,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 노예가 되면 되게 비참하다고 해요. 막 불시도 안 빌려주고 되게 왕따 아닌 왕따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죽는다고, 자살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하는 갈리아인이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고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프랑스 아이들은 어릴 때 이 아스테릭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고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아이가 아스테릭스로 로마 장군이 쳐들어올 때 마법의 물약을 먹으면 그 왜 뽀빠이처럼 이렇게 힘이 나서 이렇게 쫓는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는 오벨릭스로 그 고인돌 이렇게 보이시죠? 이 마법의 물약을 만들 때 이 오벨릭스가 실수로 이렇게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힘이 센 그래서 지혜와 힘이 합쳐져서 이렇게 로마 장군들을 이렇게 좀 무찌른다. 이런 컨셉들을 담고 있는 네,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책이 거의 품절이 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나온 게 없나 하고 봤더니 아스테릭스로 아이들과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로마에서 그 프랑스를 쳐들어왔는지, 그리고 뒤에 보시는 뒤에 보시는 나중에 뭐 수도회래. 그 수도교라든지, 그리고 그 원양국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설치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문화들이 많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조언니, 조연 교수님과 같이 서양음악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럼 여기에 좀 부합될 만한 음악은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갈리아 성가, 두 번째는, 아키텐, 세 번째는 시토. 첫 번째 이 갈리아 성가를 보시면 갈리아 성가는 5세기에서 9세기경에 프랑크족이 거주하던 그 갈리아, 아까 골 지역 보셨죠? 그 지방에서 사용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 음악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갈리아 음악은 왜 그레고리안 성가 보셨죠? 그 악보를 네우마 기법으로 처음 만들었던 그레고리아 성가로 흡수가 됐다고 하고요. 특히 그 샤를마뉴 왕은 로마 의식을 되게 선호해서 갈리아 의식을 되게 억압했대요. 두 번째는 여기 아키텐 성가로 아키텐도 지역을 뜻해요. 프랑스 그러니까 남서부 쪽 지방이고요. 로마 교회와는 조금 다른 네오마 기법을 사용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멜로디 진행이 조금 쉽대요. 하지만 네오마 기법을 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토수도회라고 해가지고 왜 저희 국악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뭐 이렇게 전통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국악 같은 경우도 뭐 퓨전 음악 되게 많지만 또 전통파와 또 이제 뭐 그런 퓨전파가 나뉘어서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 또 뭐 아니다. 뭐 그렇게 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냐. 지루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새로운 음악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둘 다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시토 같은 경우에는 그레고리안 성가가 나오고 나서 이것도 변형이 됐겠죠. 그래서 그 반발로 나온 성가래요. 그래서 첨가된 양식은 모두 다 배제시키고
초기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성가의 그런 순수한 형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네, 수도회 음악이 네, 탄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리아 할 때 갈리아 성가 아키텐 시토 이렇게 한번 그 구글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음악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리아 아까 그 아스테릭스 말씀드릴 때 요 그 스토교랑 그다음에 그 원형 극장 그 남부 지방에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일본도 왜 우리나라 왜 침략해서 문화 정책 말살 뭐 이런 거 그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문화들을 말살시켰잖아요. 그런 민족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스페인, 뭐 이탈리아, 독일, 여기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의 이런 그 스토교랑 이 원형 극장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로마는 그 나라를 딱 지배를 하면 그 나라를 말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광대한 광활한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이 대이동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위에 훈족이 내려오면서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돼요. 특히 그 저번 시간 저희 왜 한비자 했을 때 진시황 배웠잖아요. 진시황도 그 이 훈족이 무서워서 이 만리장성을 건축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서운 훈족들을 피하기 위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됐는데 그 프랑크족은 이제 프랑크 왕국을 세웠고요. 고트족은 동고트, 소고트로 나뉘어서 소고트는 나중에 스페인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고 동고트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달족, 왜 우리 반달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 문화를 되게 뭐 이렇게 다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단어. 그게 바로 이 반달 왕국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네명의 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로비스 왕은 프랑크 왕국을 처음 세웠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을 처음 세웠던 이 클로비스 왕이 이렇게 그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교황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랭스 성당의 바로 요 부분에 이렇게 도끼를 들고 가서 무릎을 꿇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 지금 이 도끼는 이 프랑크족을 상징하는 도구인데요. 프랑크족이 굉장히 싸움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막 말을 타고 가는데도 그 도끼를 날려서 그 상대방의 목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싸움을 잘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그 세례를 받지 못하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그리고 정말 실제로도 왕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프랑크 왕국을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광개토 대왕처럼 확장을 많이 시킨 왕이 바로 샤를마뇨입니다. 롤랑의 노래라고 해서 그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싸웠을 때 사위였던 롤랑에게 뭐 이제 뭐 혹시나 이렇게 그 위기가 오면 뿔피리를 불어라 이렇게 해서 뿔피리를 줬고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불었대요. 그래서 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줄거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조약이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이 있는데요. 그 이제 아빠가 그 샤를마뉴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큰 나라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다들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3명, 그 대머리 샤를, 로타르, 루이가 이 땅을 3명에서 그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너무 많이 싸워서 일단 땅을 이렇게 3등분하고 야,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말자 하고 이렇게 3등분 했던 게 바로 베르댕 조약이고요. 그리고 로타르가 뭐 빨리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그 조약을 딱 맺고 나서 이 그 뭐지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막 싸워가지고 뭐 첫 번째가 저기 두 번째가 죽었다 뭐 그런 설도 있긴 하지만 여튼 그리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기 보이시는
땅이 크게 프랑스랑 독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땅 두 개가 딱 갈려지고 나서 메르센 조약이라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우리 전쟁하지 않자 말자 그런 전쟁 그 약속을 메르센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빨간 부분은 나중에 프랑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나중에 이탈리아의 시초,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동프랑크는 나중에 신성 로마라고 해서 독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성 로마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왕이고요. 그 스페인 우리 역사할 때 배웠죠. 이 나라들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왕이 바로 그 신성 로마의 왕이었다. 그래서 이 신성 로마의 황관을 여기다가 넣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자, 9세기에서 11세기에는 노르만족,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이킹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추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라는 점도 있고, 그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던 바이킹족들이 여러 갈래로 영국도 쳐들어가고, 러시아도 가고, 비잔티움도 가고, 여기 이탈리아도 가고, 그래서 이 노르만족에서 좀 배웠던 점은, 한 물주기로 한 그 지역만 갔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물줄기로 여러 나라를 침략했구나, 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한 가지만 배우지 말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지 나중에 그게 나의 것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바이킹족이었던 노르망디 공작, 여기 지금 보시는 프랑스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노르망디 공작이 여기 있는 지역도 왕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영국의 이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의 왕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 빨간 부분 여기 있죠. 그래서, 한 나라에서 한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나라인데도 일부분을 한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건축을 볼게요. 로마네스크는 로마 시대의 풍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피사 성당 많이 아시죠? 그래서 로마네스크의 한 장르의 형식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 샤르트르 그 성당은 그 괴테가 굉장히 많이 칭송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노트르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막 불 나고 있잖아요. 불 났을 때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회장이 2,500억을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르담 이렇게 건축하고 음악이랑 같이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노트르담 성당만 있는 게 아니라 노트르담 악파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요 사람이 바로 레오네, 최고의 오르가눔 작곡가였고요. 이 성부를 작곡을 했는데 여기 밑에 보시는 페로탱은 위에 보시는 레오냉의 거의 그러니까 한 세대 약간 좀 후기였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오냉의 그 이성부를 3 또는 4성부로 확장시켜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노트르담 악파하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기욤 드 마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기욤 드 마쇼 같은 경우에 왜 유명하냐? 그러면 이 당시에 14세기에는 아르스 노바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유행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예술, 새로운 기술이라는 뜻으로 14세기 초에 프랑스 음악에 나타냈던 그런 새로운 예술 정신과 작곡 기법을 뜻하는데, 보통 이 중세 때는 신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음악 체계가. 그런데 그 신 중심의 음악 체계에서 벗어나서 이성 중심의 세속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르네상스 음악으로 전환이 됐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막 시를 써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싱어송라이터, 예를 들면 아이유 같은 존재? 제가 아이유를 좋아해서. 그리고 당김음을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레오넨가 페로탱도 있지만 이 사람이 되게 좀 유명했던 그 이유는
보통, 그러니까 그때 왜 제가 금방 페로탱이 3, 4성부의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품이 정말 온전히 보존된 건 이 마쇼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트르담 보시면 기욤드 마쇼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빠뜨릴 수 없죠. 네, 그 프리츠커상이라고 해서 그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2008년도에 수상을 하면서 좀 많이 유명해졌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 키워야 되겠어. 그러면 한 사람한테 거의 일을 다 이렇게 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그 나라에서 보통 한 사람들을 키운다고 하고요. 그 갤러리아 포레저, 우리나라 요거 짓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굉장히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욕을 얻어먹었지? 저도 괜찮은데? 라고 봤더니 그 빛의 장인이라고 해서 겉에서 보면 별로 뭐 구멍 뚫어놓은 것밖에 없는데라고 하는데 안에서 보면 이렇게 빛을 활용해서 건축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처음에 보셨죠? 네, 아부다비에 요런 건축물도 물도 짓고요. 요건 장 루벨이 한 말은 아니고 다른 건축가가 한 말인데 너무 건축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적었습니다. 손잡이가 건물의 악수래요. 그래서 손잡이가 비싼 건 그렇게 비싼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건축은 얼어버린 음악이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좋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삼성, 리움 건물도, 네, 이 사람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예쁘죠. 자, 중세 시대의 샤토 형식. 왜냐면 이때는 그 막 사람들이 왜 뭐 세금 올리고 이러면 농민들이 와가지고 막 횃불 던지고 뭐 활에다가 뭐 이제 불 붙여가지고 막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통할 수 없도록 이렇게 왜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다리? 그래서 막 전쟁 같은 거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발발하고 이러면 여기 이렇게 막 뭐 도르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막 끼끼끼끼 올려가지고 쭉 올렸다가 나중에 자기네들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전혀 소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건축이고요. 그리고 이런 샤토 형식이 아이들의 동화책에 많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같이 보실 때, 이게 샤토 형식의 건축물이구나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이 몇 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때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장미의 전쟁,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전쟁도 있죠. 왜 유명했냐면 이 당시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사상들이 조금 잊혀지고 등한시대예요. 왜냐하면 되게 좀 이성적으로 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플라톤이 더 약간 조금 우세였고 좀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좀 열세였거든요. 근데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중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책들이.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말들을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분 신학,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마이모니데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책들을 다 각주를 달아요.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번역본들이 그 십자군 기사에 의해서 다시 또 네, 건너가게 되고, 다시 또 그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라틴어로. 되게 좀, 아이러닉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정말 특히 서양 유태인 집안에서 필독서, 막 대대로 물려오는 책이라 그러니까 혹여나 영화가 되시는 분들은 요 두 분의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신화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사서 조금 영어 좀 번역을 좀 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위대한 사람으로 클 수 있었을까 하고 봤더니 아빠가 외교관인가? 그래서 거의 한 나라에 정착을 안 하고 여러 나라를 굉장히 많이 여행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탈레스 제자였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피타고라스도 탈레스가 여행을 좀 많이 해봐라. 그래서 뭐죠?
그 터키 지방으로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하고요. 거의 20년인가 10년인가 살았다 그러고 이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한 지역에 있던 철학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여행가가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특히 요거는 그 아테네 학당에서 그 여기 터번 쓰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이 바로 이분 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죠. 프랑스와스 1세. 프랑스와스 1세는 그 루이 14세가 그런 문화를 다꿀 수 있는 초석이 됐던 사람인데요. 예술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런 그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그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빠질 수 없는 한비자 그때 했을 때 말씀드렸죠. 네, 마키아벨리라고 해서 그 이탈리아도 자기 그 지역색이 너무 강해서 보통 우리나라도 그 식민지 시대였을 때 온 나라 국민이 진짜 우리나라 해방시켜 보겠다고 막 세계 각 지역에서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활동을 벌였는데 정말 이탈리아는 특이한 게 나라는 팔려나가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고향만큼은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프랑스랑 뭐 이탈리아랑 진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간사하게 간교하게 이렇게 그 외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 마키아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과 한비자의 그 한비자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앙보아즈 성을 잊을 수가, 빠뜨려 놓을 수가 없죠. 이 앙보아즈 성은 이 그 미켈란젤로를 그렸던, 아, 미켈란젤로래, 다빈치를 그렸던 미켈란젤로가 잠들었던 곳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기 이 성을 그 물줄기를 그 강변 그 물줄기를 보시면 루아르강 근처에 이렇게 네 많은 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투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퐁텐블루 성을 프랑스와스 1세가 지었는데요. 그 퐁텐블루 성에 그 얼마만큼 좋은 사람들이 많이 투여가 됐냐면 그 내부 장식 되게 화려하죠. 여기서 정말 춤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루소랑 프리미티 마초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여기 이 건축 설계를 맡았던 사람은 쿠쟁, 카롱, 쿠종 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프리미티 마초라는 사람은 여기 그 지하철 이름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실 때, 아, 이 사람이 퐁텐블루성 내부 장식을 맡았구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그 요런 그 정말 진짜 화려한 장식이 되게 많은데 이 건축이래.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장식품들의 특징이 바로 상강 기법, 파서에 금을 박아 넣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강 기법은 많이 아시죠? 간송 전형필이 그 당시에 2만 원, 즉 강남에 한 200채의 그런 그 기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금액을 지불하고 사온 그 작품이 바로 상감 운학 문매병인데 이게 바로 이 상감청자의 기법으로 네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자 같은 경우는 송나라와 그 고려시대 딱 그 두 나라밖에 만들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그때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푸른 색깔 나오는 이 기법이 프랑스에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뭐 공부해도 아직까지도 비법이 그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으로 잠깐 넘어가 볼 건데 음식하면 카트린 드 메디시스를 빠뜨려 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메디치 가문의 사람인데 요 옷 되게 예뻐 보이죠. 옛날에 우리가 그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그 옷, 그 한 벌을 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강원도의 땅에 반을 팔아야지 그 드레스 한 벌을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지금 시대에서 사람들이 봐도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이 옷은 아무나 만들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 메디치 가문이었기에 가능했구나. 그래서 이
이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여기 지금 프랑스 사람에게 시집을 가거든요. 시집을 가면서 이런 뭐 궁정 요리사, 뭐, 그 다음에 뭐 하녀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스, 뭐 오트 퀴즈의 그런 문화는 전혀 볼 수 없고 막 진짜 그릇 보세요. 막 식탁이 다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시집을 옴으로써 식습관 문화는 싹 바뀌었죠. 그리고 르크로동 블루라고 해서 요때 이 루이 14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요때부터 뭐 이렇게 경악 같은 것들을 펼쳐서 정말 최고의 요리사에게는 요 파란 색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리본을 수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토머스 쇼터의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 카페를 이렇게 그리게 됐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스토랑 이게 1765년에 만들어졌고, 정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831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이 그림을 그렸던 걸로 봐서는 한 70년 정도는 되게 유행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유행을 했냐? 왜냐면 루이 14세 때 되게 궁정에서 일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뭐 바뀌었군요. 1789년에 그 혁명이 터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죠. 그래서 그 잃은 그 직장인을 잃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제 그 가게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0개였던 레스토랑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은 거의 1000배가 넘는 5,000개 이상의 그런 레스토랑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 레스토랑의 이름이 바뀌는데요. 첫 번째는 비스트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좀 뭐 내가 맥주랑 좀 마신다. 그러면 브라스리, 커피랑 마신다. 그러면 카페 이런 칭호들이 붙여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카렘도 빠트에 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거의 약간 그 천재 그런 요리사로 이 사람이 했던 업적은 네 가지의 소스를 최초로 만들고요. 그리고 토크를 만들게 됐는데 이 토크의 그러니까 담긴 주름의 비밀은 거의 이 주름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란 한 가지로도 100가지의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런 자부심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급 요리를 오트 퀴즈니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 그 음식 문화를 가스트로롬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지정 문화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화가 생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초등학교 밥상머리부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교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좀 약간 보상 심리로 요거 하면 요거 줄게. 뭐 먹을 거 줄게. 사탕 줄게 이러는데 그런 교육은 정말 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이런 디저트, 간식도 딱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주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그 맛을 잃어버릴까 봐. 왜 우리가 진짜 배고파가지고 먹는 그 음식과 배가 찬데도 계속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루이 14가 그 프랑스어로 루이 까뚜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 샀던 그 지갑 이름이 그 루이 14세를 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많이 유명하죠. 자, 이 루이 14세 옆에는 마자랭 추기경이 있었는데 이 사람 옆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했냐면 옆에 자기 뭐 친척 뭐 가족 여자 예쁜 여자는 다 붙여줬대요. 그래서 특히 여기 그 로라 만치니라고 하는 사람은 루이 14세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마자랭도 반대를 하고 자기 엄마도 반대를 해서 결혼을 할 수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뭐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람기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게,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바람이 나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양왕 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 만치니가 항상 옆에 가서 이렇게 막 세뇌를 시켰대요. 유니시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중앙 집권형을 꿈꾸며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 결과, 여기 지금 개선문 보이시죠? 모든 것은 다 파리 중심으로 집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도 지역색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국립문예원을 통해서 표준어를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되고요. 오페라, 기술원, 국립극장, 도서관, 그 왕립미술관, 코미디 극장 이런 것들을 다 모두 파리로 말씀드릴 게 너무나도 많은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여기 타이즈 보이시죠? 발레를 정말 사랑했던 남자이기도 하고요. 기타, 합시코드까지 연주를 할 줄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발레극이랑 오페라, 까지도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작곡까지도 할 줄 알았던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로맨틱하죠? 네. 그래서 밤의 발레라고 하는 그 오페라에 여기 직접 출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루이 14세를 보면 마치 좀 샤넬? 그 자기의 그 브랜드를 랜드마킹 하기 위해서 진짜 그 정재계의 모든 그 인사를 활용했던 네, 샤넬이 좀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페라에 그 등장했을 때 그런 의상, 그 다음에 그 루이 14세가 정말 정말 총애했던 그 음악가 장 바티스트 릴리의 의상입니다. 거지 역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루이 14세가 좀 총애했던,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그 음악을 가르치게 했던 세 명의 음악가가 있는데요. 아, 네 명이죠. 네 명의 음악가가 있는데, 랄랑드, 샤르팡디에, 쿠르팽,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장 바티스트. 이 사람이 릴리가 제일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름은, 그러니까 성은 같은데 이름이 좀 다른 장 바티스트 릴리와 많이 아시는 몰리에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만들었던 오페라가 있어요. 바로 서민 귀족이라고 하는 요 오페라가 있는데 오페라가 아니죠. 코미디 발레가 있는데, 요걸 기점으로 해서 약간 둘 사이가 조금 소원해지고, 그래서 다시 그 릴리는 정말 그 당대 때 유명했던 오페라로 다시 관심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왜 그 모든 문화들을 파리로 중앙 집결화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특히 유리 같은 경우는 쌍고방이라고 해서 그 K 시리즈, 그러니까 저는 K3를 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A존 있잖아요. A존에 상트 고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차는 비록 좀 저렴이긴 하지만, 그 프랑스의 그런 문화를 좀 흡수했던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네,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스 봤을 때, 억세가 리모지가 있는데, 리모지 같은 경우는, 왜 여기 이 시대 때는 계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계급에 따라서 차의 폭은 넓힐 수가 없지만 차의 길이는 변경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의 길이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리무진 차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프랑스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성비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샤를 페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네, 작가를 또 등용을 해서 네, 페로도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여자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내가 좋은 옷과 좋은 구두와 좋은 차가 있으면 멋진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세뇌시켜주기 위해서 신데렐라라고 하는 네, 책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빅피처가 있었을 줄. 그리고 이 옆에 나라였던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전투를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이렇게 통일되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총알을 다 하나하나씩 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보시는 데카르트를 기용을 해서 그러니까 수학자랑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해서 무기들을 좀 고안하는 일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루이 15세 여기 지금 보면 봉파르투로 여기 여인을 빠뜨려 놓을 수가 없죠. 스마트햇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여자거든요. 특히 이 루이 15세는 이 봉파두르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했고 뭐 이제 뭐 신하들도 이 여자를 좀 싫어한다 그러면 바로 자르는 그런 일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인은 예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약간 로코코의 약간 좀 창시자라고도 하더라고요. 여기 옷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렇게 꾸미니까 네, 왕의 총애를 받았나? 얼굴도 예쁘고. 여자는 꾸미는 걸로, 살 빼고 꾸미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때 사랑받았던 두 명의 음악가가 있어요. 쿠프랭이랑 라몬데요. 이 쿠프랭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클라브생? 그러니까 하프시코드,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조금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긴 한데, 그 하프시코드의 연주자이기도 하고요. 그 루이 15세의 젊은 약혼녀의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대요. 그래서 실내악은 초기에는 약간 좀 이 사람이 이탈리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양식을 좀 따랐는데 루이 14세가 좀 이렇게 취향이 좀 바뀌면서 프랑스풍으로 좀 바뀌고 나중에는 그게 좀 약간 좀 융합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라모 같은 경우는 프랑스 작곡가이지만 약간 바로크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다음에 그 뭐 국민적인 오페라를 발전시켰고 그다음에 12율, 평균율을 되게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음악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잠깐만요. 네, 보이시는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 여기 제가 지금 안 드렸군요. 여기 저는, 뭐, 하프시코드가 우리 챔발로 뭐야 하고 다 찾아봤더니, 이게 이름만, 그러니까 하프시코드는 왜 그 피아노의 할머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하프시코드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진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두 사람은 나중에 바흐와 핸델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 또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 때 이런 큰 거, 뭐 그랑드한 거, 그랑자트섬처럼 큰 게 되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집은 진짜 이렇게 삼각 지붕, 기둥, 단, 그리스 양식을 따르고 있죠. 요까지만 지으면 되는데 굳이 한층 더 지어서 큰 스타일로 만들었고요. 여기도 보이시죠? 굳이, 이까지만 만들면 되는데, 하나 더 지어서, 정말 큰 스타일이 바로 이때부터 탄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쓰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는 장식품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크 시대 때 탄생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1900년도에 되면 프랑스는 왜 그 아프리카랑 베트남을 식민지를 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기 왜 툰버크? 라고 해가지고, 뭐, 51일이면, 뭐, 낙타 타고, 뭐, 사막을 건널 수 있다. 이런 건데, 좀 프랑스는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는 세네갈에서 자동차를 타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운전하면 파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만들었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뭐 쌍용의 그 티볼리도 뭐 이렇게 참관을 네,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공,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고문함과 그렇게나 많다네요. 그래서 원래 식기 회사였던 회사 있죠. 푸조인데, 원래, 누구지? BMW 회장의 뭐 이런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그 고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철이 문제가 아니라 고무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퀴를 만들어야 됐었으니까. 그런데 그 고무를 좀 많이 생산하지 못해서 많이 못 만들었었는데 푸조가 이 고무의 양을 맞춰가면서 세계적인 명차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좀 외교 사업을 잘하는데 세계 1차 대전에서 터키가 왜 독일 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 적고 너 뭐 가지고 갈래? 그랬더니 프랑스가 다 필요 없고 시추를 달라. 그래서 터키가 다 개발해 놓은 토탈이라는 회사를 네,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등장이 화려한 그녀, 샤넬입니다. 샤넬은 정말 진짜 모든 그런 뭐 원장님들이 다 이렇게 본받아야 할 정말 훌륭한 여인으로 전 약간 좀 그 신사임당 같은 네 여자더라고요. 전 단지 옷 디자인만 잘해서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폴 모랑이라고 하는 뭐 극작가도 뭐 이렇게 좀 알았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사간이라고 하는 그 시인 을 통해서 그 리틀 브렉 드레스라고 하는 그런 그 샤넬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소설을 또 짓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필체가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이 문학을 공부했음에도 표현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네요. 네. 그리고 장 콕도와 이 마레이라고 장 마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장 콕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극연출했던 사람인데 피카소 그다음에 또 누구였더라? 뭐 하여튼 예술가 쪽으로 정말 진짜 좀 다재다능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등용함으로써 그 샤넬이 되게 좀 짧은 치마, 짧은 옷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짧은 몸매, 짧은 벗은 몸을 보면, 흉측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발레를 통해서 아, 벗은 몸도 아름답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대요. 그리고 르베르숑 회장이죠. 네, 이 사람도 좀 빠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 옛날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사람이 바로 입생 노랑이에요. 입생 노랑이 좀 게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제리? 뭐, 거기 이제 뭐 전쟁에 나와라! 이제 그랬는데, 나는 다른 병사랑 옷 벗고 생활할 수 없다! 게이 선언을 했고, 커밍 아웃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때 왜 디올의 CD였거든요. 그런데 그 디올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국민적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쓸 수 없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뭐 CD로 등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바로 잘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작은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르베르숑 회장이 나타나서 어 6, 7신, 6, 8을 이후에 정말 진짜 프랑스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대신, 나랑 사귀자. 이래가지고, 둘이 사귀면서, 요런 옷들을 만들게 됐고, 이 입생로랑이 죽기 전에 그 기업의 가치가 거의 7,900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루이비통 모의 테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빠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뭐, 디올, 뭐, 그 다음에 뭐, 샤넬, 루이비통, 이게 다 따로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다 이 사람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좀 이렇게 라이벌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 전에, 저는 이제 요걸 그때 그 작가님한테 공부하고 와서, 그러면 요거 내 학원에 벤치마킹 해야 되겠네? 그래서, 프랑스에 아르노가 있다면 동해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명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매칭해서 학원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르나르 아르노랑 좀 약간 좀 라이벌에 있는 피노 회장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는 어떻게 크고 있는지, 뭐, 부인은 뭐 어떻게 뭐 생활하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십거리 돼서, 네, 많이, 네,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랑스 강의를 듣고 와서 한동안 좀 멘붕이었던 게, 저는 되게 막 새벽 막 4시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뭐 책 보고, 밤 12시까지 뭐 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되게 좀 그걸 좀 혼자서 좀 격려하고 쓰담쓰담 했는데, 이 프랑스 강의를 하면서 한 번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난 근본적인 자질이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어, 본인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루팅 같은 경우도 그 IOC 회장인데, 우리나라가 마오랑 김연아랑 막 이렇게 뭐 누가 1위를 하고 있고, 와, 우리가 뭐 이겼다라고 하고 있을 때, 정작 그 조승현 작가님 친구는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희 나라는 뭐 등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좋아해? 라고 했더니
다 이 수익금이 다 누구한테 오겠어? 우리나라로 오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그 돈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정말 좀 달랐던. 우리는 왜 이 사람들 보고 4시까지 일을 뭐 하지 않고 되게 게으른 민족이라고 하지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진짜 그 작년, 2018년도 9월에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제 축이 한번 흔들렸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